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62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 2부는 좀 달리겠습니다. 네. 예, 1부에서 리영희 선생의 희망이란 책 소개해드리다가 너무 오래 시간이 좀 지나서 2부 김종철 선생, 성석재 작가, 이여령 선생 이 세 분의 책을 다다닥 한번 달려가보죠. 네네. 예. 저 이제 김종철 선생은 네. 본래 영문학자입니다. 아주 이분이 뛰어난 영문학자였거든요. 네. 그 1947년 출생이신데 영남대학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도 가시고 다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소장 영문학자로 유명했는데 네. 그 이분이 정말 지금 우리나라 지성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91년에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녹색평론. 네. 최초로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생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분의 어떻게 보면 생태 근본주의적 입장을 좀 보여주시는데 네. 정말 이 자연과 환경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문명, 기술 문명의 어떤 폐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종국적으로 인간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광야의 예언자처럼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최고고 돈만을 향해서 돈이라는 만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분만이 혼자 광야에 우뚝 서가지고 그런 것들에 쫓아가지 마라. 지금 여기 이 생명의 나무에 머무르자라고 이제 다시는 파우스트식으로 흉내내자면 그렇게 되겠죠. 녹색 어머니가 여기서 나왔나? 녹색 어머니요? 네. 그 전까지는 그 녹색 담론 자체가 별로 없었군요. 그렇죠. 사실 녹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럽에 우리 독일의 녹색당 아시죠? 이제 80년대부터 환경 이런 그렇죠. 그린피스 아시죠? 그린피스, 네네네. 그린피스. 그 바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우리가 60년대 어떻게 보면 60년대가 해방의 시대였는데 히피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자와 우를 떠나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위기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쟁은 결국 누가 좀 더 어느 체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느냐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거죠. 네. 자본주의가 이겨낸 거고. 근데 결국 그걸 다 떠나가서 결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일종의 컬렉티비즘이라고 하죠. 집산주의라고 하는데 뭔가 하나 모여다 가지고 흩어지는 대량 생산, 대량 분배의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 제도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뭐냐. 바로 그 녹색이라는 것들. 그 생태주의.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생태학이 이칼로지가 나오게 되고 정치적으로 녹색당 운동이 나오게 된 거죠. 네네.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91년에 녹색평론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 물론 우리의 역사의 전통은 예전부터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김종철 선생은 그 이후로 참 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네. 아예 교수직도 때려치우시고 이 녹색평론, 녹색의 전도사로 정말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국민공론위원회가 열린 게 두 차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아니. 공론까지 열려가지고 우리가 정하자 했던 것들. 뭐가 있죠? 교육 문제가 있고 입시제도 문제가 있었고 네. 바로 원전 문제였죠. 원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분이 원전 관련해서 결국 그 가장 지금 생태 환경 관련된 사람들은 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칼럼이 있어요. 원전은 서울에 권력자는 최전선으로 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원전은 서울에?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이 아주 괜찮은 집안 출신이다 이거죠. 나름 중산층이 됐다 이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이 아니다 이거죠. 요셉이 목수로 하면서 먹고 살 만한 집안인데 왜 예수는 그 가난한 사람들 왜 정말 최하층 사람하고 어울려 사귀고 그렇게 하층민들하고만 살았냐. 그래서 결국 이 예수의 감정은 연민이라든지 자비심, 동정심 이런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우리가 번역할 때 척은이 여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 말 이게 뭐 제가 그리스 말 발음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 번역된 데 읽으면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나오는데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애간장이 탄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한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했다고 보는데 타인의 운명,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예수가 한 극단이 있다면 가장 극단이 누구냐면 바로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했던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트루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퇴임하고 나서 75번째 생신에 네. 그런 질문을 받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그 사람들은 혹시나 원폭 이런 거. 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변이 뭐냐면 결혼을 좀 더 일찍 못한 게 후회스럽다. 이 마누라를 좀 더 일찍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랬던 거죠. 어떻든 물론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네. 어떤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살았던 또 무고한 사람들 그쵸. 특히 우리 민족 동포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건 또 다른 측면에서 고뇌의 어떤 측면인데 그렇게 그날 잠을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원폭 투하한 날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전 사고가 나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이 글을 썼는데 네. 사람들이 집과 삼터를 잃어버리고 방사능 때문에 자살자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원자력을 단념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원전을 가동하자 원전 수출을 말하는 일본 정부나 권력자들 행태는 가정스럽다기보다 불가사의하다라고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요즘도 마찬가지다. 원전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 밀양의 송전탑 건설 네. 문제로 아주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런 이야기 한다. 그때 외부 세력 운운하더니 나중에는 종북 세력 이렇게까지 몰아버렸잖아요. 그 밀양에 반대하는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 시민 사회들을 처음에는 외부 세력 그다음에 종북 세력까지 운운했잖아요. 이건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그 감수성을 극단적으로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공감을 못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결국은 국익을 내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그런 부도덕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일본의 저명한 반핵 운동가 히로세 다카시의 오래된 제안, 즉 원전을 세우려면 도쿄 중심부에 세워야 한다는 제안을 매우 진지하게 제안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대개의 인간은 당사자가 아니면 당사자의 고통과 불행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전력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골 사람이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대도시 사람도 같은 상황에 처해봐야 된다. 가장 많은 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외자가 그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전과 전쟁은 약자의 희생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원전과 전쟁은 약자의 희생 속에서만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 나면 사회적 약자만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권력자 자신이 먼저 희생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하면서 이 제안은 이미 20세기 초에 덴마크에서 제안이 났다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덴마크의 육군대장 프리츠 홀름은 전쟁 근절 법안을 만들어가 전 세계 지도자에 돌렸거든요.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 개시, 전쟁이 딱 시작되면 10시간 내에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들은 최하급 병졸로, 그러니까 쫄병으로 소집돼 가지고 최전선에 배치돼야 된다. 1번 국가 원수 및 그 친족, 그 가족. 2번 총리 및 장차관. 3번 국회의원. 단 전쟁에 반대한 국회의원은 제외. 4번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위에 열간 자들의 아내, 딸, 자매 등은 간호사 혹은 자백부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야전병원에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걸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원전이나 전쟁이나 약자 희생 속에 성립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종북 세력이니 뭐 외부 세력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에 대한 감성을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의 그 감수성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최근에 얘기한다. 긍휼히 얘기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연민하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상당 부분 저는 이제 여기 공감은 하지만 네.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연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좋아하냐는 저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돈된 자연이고 인공적인 자연이에요. 보기에 좋은 자연. 그렇지. 네. 정말 자연 그대로의 자연에서 예를 들면 너 어디 태백산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 밤에 저 구렁이 막 네 옆구리로 들어오고 하는 거 이거 참을 수 있겠냐고.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공적이고 정돈된 자연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네. 마치 관념 속에서는 그냥 정말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인공적인 걸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전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김종철 선생은 그런 논리는 아니고. 네, 뭐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환경에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자연이라는 게 자연적인 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것도 인공이 굉장히 가미된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주 지금 혹독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인간이 왜 살아가기 힘드냐면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자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맞아. 자연 때문에 자연만 없으면 자연이 그렇죠. 없다는 말은 생각합니다. 그 낙원처럼 사시사철 기온이 상온이고 이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까운 일을 부리면서 경쟁하고 각박하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연이 겨울이 되면 우리는
보온을 해야 되고 네. 또 따뜻한 음식을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자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비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름이 되면 또 더워가지고 이 더위에서 또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시원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자연이죠,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저는 보면 그것 자체를 자연으로 봐야지 자연을 인간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죠. 네.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 실제로 가장 모든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면서 어쩌다 한 번씩 바라보는 자연은 아마존 순수하게 보존돼야 돼. 내가 한 번씩 놀러 가는 자연은 순수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뭐가 들어서 가지고 내가 한 번씩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나 혼자 즐겨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길이 뚫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 혼자만 갈 수 있는 벤츠를 타고 가다가 나는 이제 랜드로버라 이런 걸 몰고 좀 험한 길을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연을 원하는데 왜 길을 뚫어 가지고 폰이 소형차도 오게 만드냐. 이렇게 독점적인 자연 아주 갈 수가 있는 위험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자연 그 선호에 오히려 환경 파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말은 좋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식도 좋게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좋은 건지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디에서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카운터 시그널링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용어가 있는데 과시하지 않으면서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지 않음으로 과시하는 건데 말씀 그대로 유럽의 부자들이 휴가를 갔다 오잖아요. 지중해나 이런 데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그 바로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면 그 어부들이 입고 다니는 아주 거칠고 그물망? 하여튼 거친 옷들 있죠. 네. 이런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는 거죠. 거기 그런데 갔다 왔다? 갔다 왔다는 증거. 그러니까 그건 티가 안 나잖아요. 오히려 더 흐름한 옷이고 더 완전히 값어치 떨어진 옷인데 그걸 왜 입고 다니냐. 적어도 나는 여기를 지금 말씀드린 갔다 왔다는 과시하지 않으면서 과시하는 티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부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 입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찌질한 거죠. 우리가 공항 패션 똑같지 않습니까? 청바지에 흰 티 하나 입어도 연예인 입으면 와 멋있다고 일반 사람 입으면 용을 쓴다 따라한다고 애를 쓴다 이런 건데 실제로 지금 말씀대로 일부 자연에 대해서 뭔가 나는 되게 자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좀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카운터 시그널링 그런 뭔가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오히려 과시하려고 아닌 척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각종 사회 문제 같은데도 이렇게 참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물론 그런 목소리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그러면. 아까 그 원전을 마치 서울에 갖다 놓듯이 그 사람들한테 그 생활을 강요 혹은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그거 못할 사람들이 전 태반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니까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버드 대학의 도시의 승리인가요?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에드워드 클라이저입니다. 그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장 친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도시에 모여 사는 게 친자연적이거든요. 자연을 해치지 않고. 네. 그리고 자연에 우리가 인간의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자연에서 특히 미국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목장마다 몇십 킬로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서로 한번 세상 한번 빌리고 기름 한 통 빌리는데도 차를 수십 킬로 몰고 갔다가 왔다가 해야 되는데 도시에는 한꺼번에 모여 살면 오히려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뉴욕 같은 경우도 도로는 좁고 임대료는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교통이 힘들어지니까 아예 사람들이 차 그냥 버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걸어 다닌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인간이 쓰는 에너지를 줄인다는 거죠. 모여 사는 게. 그렇죠. 그런데 떨어져 살다 보면 한 집마다 뭡니까? 우리가 한 명이 살아도 그 집을 데우기 위해 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는데 그러네. 좁여 살면 아파트 같이 살면 오히려 더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도시가 시골보다 에너지를 덜 쓴다라는 역설도 나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다이나믹스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 생태학의 사실 사고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눈앞의 단계만 보지 말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봐라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김종철 선생의 그 책은 뭡니까 그래서? 네, 이 김종철 선생이 여러 이제 최근에 한 2000년대 이후에 잡지라든지 신문에 발표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발언이라는 책을 냈는데 발언 1, 발언 2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내용도 많고요. 제가 두 개만 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백합이 썩을 때라는 백합이 썩을 때? 네.
우리 상암백합은 피천득 선생이 아사코한테 마지막에 상암백합이라고 했는데 이 백합이 썩을 때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백합이 시들어갈 때가 좀 막 안 좋은가 봐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집에서는 밥을 공양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밥을 공양하십시오. 이런 점심 공양하셨습니까? 하는데 뭐 그냥 이게 뭘까라고 자기가 고민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밥이 공양이란 말이 뭔 뜻인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공의하고 같은 거다 이거죠. 공의. 인신공의하는 거 알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밥도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거다. 나에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산스크리트 야저나의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공양, 공의라는 게.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인도 사람들은 결국 우리 생명이나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바치는 희생 없이는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바치는 희생 없이는 한순간도 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 밥도 사실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나락이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은 생명이 있으니까. 벼라는 그렇죠. 식물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조개를 안 먹더라고요. 왜 조개를 안 먹냐니까 조개를 먹으려고. 조개 웃지 마세요, 정영진 씨. 아니야 그런 거. 네. 아 진짜 과도한 해석이 너무 억울해. 알았어요. 조개를 먹으려고 네. 해감시키려고 뭐 물에 넣어놨는데 네. 밤에 자기 자고 있는데 조개 입이 딱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뱉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갑자기 문득 조개도 생명체구나. 네.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그다음부터 이걸 먹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고기도 못 먹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군가에 바친 희생 없이는 우리가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생명 부재할 수 없고 삶을 영위할 수 없는데 이 밥은 살로 짓는데 그 살도 한 땅과 하늘, 바람과 구름과 비가 자기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농부가 땀을 흘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밥이 이제 살이 밥으로 되기까지 정말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가 노고와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쌀밥을 먹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래서 바로 밥알,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밥 한 그릇을 알면 만사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근데 재밌는 게 우리는 밥을 희생물이라는 뜻으로 종종 노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너는 내 밥이야. 아.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네. 그리고 내가 열받을 때 내가 당신 밥이란 말이야? 내가 너 밥으로 보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네. 이때 밥이라는 게 정말 재물, 희생물이잖아요. 뭣도 생각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무슨 단어를 쓰는지를 머릿속에 잠시 떠올려 봤어요. 네. 혹시 그 단어입니까? 뭐야?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족밥? 아,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도 남편. 그건 아니에요. 호구. 그렇죠. 호구라는 말하고. 자, 결국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내가 당신의 밥이 되어 줄게요. 이런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이제 결국 밥이 재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의식 중에나마 결국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 어떤 표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이야기. 그러니까 가슴 뭉클하고 끊임없이 민담 전설에 내려오고 또 야구 시합 때 항상 큰 박수 받는 선수는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만물의 존재 원리는 바로 희생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손실이 아니라 결국 내가 희생하는 존재 자신에게 결국 또 이득이 되어 돌아온다. 내가 지금 이걸 뭔가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온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생명사상의 표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유명한 이제 다른 글도 하나 쓴 게 있습니다만 그 생명과 생명은 지금 눈앞에 볼 때는 뭔가가 포식자가 비식자를 잡아먹고 이렇게 보이지만 먹이사슬로 보이지만 결국 그거는 사실은 큰 테두리로 보면 그거는 먹이사슬도 하나의 상호 순환의 과정인 그렇죠. 거죠. 그거 공유에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먹어도 되네 그러면. 네? 먹어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아, 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의 관계로 보지 말라고 하면서 그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 혁명가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의 가장 라이벌이었다. 레닌 같은 경우는 소수 전위가 혁명을 지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러시아 같이 후진사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벵가드라고 하죠. 전위가 나서가지고 끌어가야 된다 했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게 철저히 반대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건 독재화되고 관료화돼가지고 그 타락된 체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 1차 세계대전 패전 무렵에 네. 결국 타살당하거든요. 타살당해가지고 네. 그 시체가 버려졌는데 최근 몇 년 전에 그 시체가 다시 발견됐던 병원 영안실에서 그 유골이 발견됐다 이야기도 돌고 있거든요. 그 로자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자에 서재할 때 그 로자입니까?
다른 로자. 제가 그 로자가 어디서 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자 룩셈부르크는 ROSA. 네 폴란드 출신의 예. 여성 사회주의 혁명 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리를 한쪽에 좀 불편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혁명 운동에 투사에 나서가지고 바로 이분이 만든 조직이 바로 로마의 검투사 스파르타크스. 아 그래요? 스파르타크스 단을 만들었죠. 자기 조직의 이름이 바로 스파르타크스 단이에요. 그 노예 해방을 외쳤잖아요. 네네. 인간 해방을 외친 거죠. 바로 그 로자 룩셈부르크가 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이 책에. 룩셈부르크가 새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새를 관찰하고 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철새 이동에 관해서 이런 로자 룩셈부르크 이야기를 해요. 북유럽에서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 철새들은 나일강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행복한 왕자에서 이야기를 한번 예. 저 제비가 행복한 남자 손수건 유유. 준비해. 유유. 근데 그 나일강 쪽으로 가려면 그 먼 하늘을 날아가야 되잖아요. 몇천 킬로 날아가야 되니까 독수리에게도 아주 힘든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새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나일강 도착하면 완전히 탈진해서 모래밭에 며칠이나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토록 맹금류 독수리에게도 험한데 어떻게 그 노래하는 작은 제비 같은 애들이 어떻게 그 먼 길을 가는가. 과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철새가 이동하는 계절에는 하늘에서 잠시 휴전이 성립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작은 새들이 독수리 등에 엎인 채 머나먼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만 죽어나네. 근데 독수리는 또 그 작은 새가 있어야 자기가 나중에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혼자 가기도 그렇게 고된 여정이라면서 태우고 가야 되는. 적과의 동승이죠. 뭐. 네. 그래서 오래전 로자의 서간집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네. 내가 얼마나 놀랐든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독수리는 작은 새를 잡아먹는데 그 큰 새조차도 지금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험난한 여정을 같이 자기 몸에 태우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남과 북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말하면서 북한의 어떤 물론 북한의 역사적 과거가 있고 지금의 어떤 문제가 인권 문제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미물들도 서로 이렇게 적대적 관계도 서로 도우면서 휴전을 하면서 도우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참 그거는 좀 못났다. 네, 못났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네. 자, 근데 이게 이런 모든 독수리와 이런 철새들의 공존이 본래 불가라든지 네. 이게에서는 상식이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전통에서. 왜냐하면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다. 세상은 순환하며 무중생을 살린다. 바로 이 불교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불교에서 밥을 공양교로 하는 것들. 이 얼마나 거룩한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참 이런 한국 불교의 공로가 크다. 공양이라는 이런 네. 말과 이런. 그런데 이 글을 쓸 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런데 언젠가부터 절집이 이상하게 변해버렸다. 나는 산중 사철들이 절비한 자동차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척 편치 않다. 게다가 불교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조계종에서는 선거 때마다 금품이 난무한다는 소문이. 비대학에서는 비리 혐의를 받는 총장 스님이 외래 문제를 제기한 학생과 교수를 탄압하는 기인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이 글을 쓸 때 당시. 그래서 며칠 전에 미국인 출가자 현각 스님이 한국과 인연을 끊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현각 스님이 하버드대 출신의 파란 눈의 스님. 그때 그 발표를 했죠. 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돈을 너무 밝히고 권력자이고 굴종적인 한국 사람들에게 질린 모양이다. 범부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정신적 빈곤을 드러내는 정상이다. 하물며 출가 수행자들이 돈과 권력의 굴레에 얽매 있다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이해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지막 인용을 해요. 백합이 썩을 때 그 냄새는 잡초보다 훨씬 더 고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백합으로 비유했군요. 네네. sapsagon 백합. 네. 그 실제로 아마 데이터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직업군으로 따지면 레인지로버랑 포르쉐 카이엔이 제일 많이 팔리는 직업이 아마 스님일 거예요. 좀 큰 절 가면 최다 카이엔 아니면 레인지로버야. 그래. 그분들은 산을 다니시니까 일단 SUV를 타긴 타는데 그렇죠. 과거 그래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체로 그냥 모하비 정도에서 만족하셨었거든요. 모하비나 뭐 쌍용의 모하비. 뭐 기아죠. 네, 기아예요. 아니면 이제 뭐 베라크루즈 요 정도로 만족하시다가 요즘 보면 X5 아니면 카이엔 아니면 레인지로버가 다수입니다. 진짜. 좀 큰 절 가면.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뭐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이권이 있으니까 지금 교회 같은 경우는 세습이 문제되는 게 내가 평생을 바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남한테 못 주겠다. 그 남한테 못 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적인 뭔가 생물학적인 정통성이 있다는 내 자식에게 자꾸 주고 싶은 욕망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북한의 그 부자 세습, 권력 세습을
그러니까 여기서 세습하는 것들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냅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런 뭐 비판적인 언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 사회에 좀 비판적인 뭐 혹은 뭐 자본주의나 아니면 개발 이 논리에는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이쪽에는 많이 좀 담겨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더 네. 첨언드리면 그 독수리가 흔히 말하는 제비 같은 새들을 안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실제로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에 초원지대 연못, 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우물에는 뭐 정말 작은 뭡니까? 가젤 같은 것도 와서 초식 동물도 와서 먹어야 되지만 사자도 와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이 만약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이게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아,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긴장 관계가 그러면 물도 마음 놓고 못 마시잖아요.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해요? 시간대가 정해져요. 알아서. 그 자기들끼리 알아서 요 시간대는 신기하다. 가젤들이나 뭐 이런 초식동물이 와서 먹고 네. 요 시간대가 넘어가면 사자가 와서 먹고 요 시간대는 뭐 아, 그런 식으로 절묘하게 이 생태학적 균형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좁은 어떤 환경이나 자원이 있는데 한꺼번에 달려들면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큰 경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공멸하게 되니까 네. 공생을 하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한다는 거죠. 신기하다. 시간대별로 나눠서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시간대로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쓰는 지혜를 활용한다는 거죠. 가젤들도 먹고 살아야 또 새끼들도 낳고 나중에도 그렇죠. 내가 먹을 게 밥이 있는데 돼야 돼. 지금 오는 배고프다 그냥 걔네 다 잡아먹어버리면 아예 그치. 끝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사자들은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목이 마른데도 그 시간 닦고 가젤 있을 때 안 온다는 거죠. 오, 그런 지혜를 신기하다. 발휘한다. 그래야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 네, 지금 네. 여기 바로 김종철 선생님이 말한 이 사회라는 것들. 이게 서로 사실은 내가 지금 희생당한 것 같지만 또 나는 누군가 희생을 받고 이렇게 크게 돌고 돌아가는 거다. 이거. 그럼 신바가 딱 룰을 좀 잘 운영을 하는 건가? 이 신바라기보다 이게 흔히 말하는 스스로 자기 조직하는 우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스로 조직해야 되는 어떤 뭔가 찾아내는 기제가 오랜 우리 세월 생명체가 동안. 있다는 거죠. 왜냐면 뭐 사실은 사자가 막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렇죠. 뭐 배고프면 그냥 서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닐 테고. 가서 먹으면 되는데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몸속에 좀 녹아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 다시 경제 위기론을 말하면서 지금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거는 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규제의 어떤 문제들 완화해야 되고 그런 적절한 규제 완화해야죠. 그러니까 또 적절한 규제는 있어야겠습니다만. 근데 그거를 세금의 문제로 결부해서 무조건 돈 있는 사람들의 금고에서 돈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네. 그 돈 있는 사람들의 금고가 가치가 있으려면 결국은 그거는 돌고 돌아야 할 때 가치가 있고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지. 이 사회가 뭐 망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망해가지고 뭐 부동산이 평당 1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과연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네. 내 자식과 내 자손의 어떤 부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네. 이 책은 김종철 선생의 발언이라는 책 모음집이죠 이것도. 네. 하나만 더 네, 김종생을 그러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권력의 거짓말, 노예의 언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그 사법부 관련해서 아주 그 당시 사법부는 아니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분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 대꾸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네요. 아까도 나왔었던 게 원전은 서울에, 원전은 서울. 권력자는 최전선에. 예. 이런 어떤 대꾸 방식이 우리가 이제 글을 지을 때 본래 중국에서 초보 수준. 아니요. 초보는 되지만 중국에서 한시를 지을 때 병려문체라 그러니까 한시가 이거 이제 문장을 지을 때 병려문체를 해갖고 이렇게 대꾸를 가면 사람들에게 이제 반복 효과도 주면서 네. 이게 뭔가 딱딱 개념 파악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좀 있죠. 네네. 이해도 쉽고. 기억에 네. 남으니까. 네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비레른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우리 바로 파우스트를 썼던 괴테의 소설이었죠. 네. 이 수업시대 보면 괴테가 이런 말을 해요. 수업 시대요? 비레른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성장 소설인데 예, 그건 수업 시대. 수업을 한다. 우리 학교 수업 받듯이 수업시대. 네네네. 예.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면 날마다 몇 가지 일을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매일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시 한 편을 읽고 훌륭한 그림을 적어도 하나는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중에 이치에 맞는 말 몇 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참 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사람이 사실 일상생활하면서 이치에 맞는 말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치에 맞는 말 한마디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중세적 질서잖아요. 귀족 사회고 이런 데서 내
먹을 걸 주는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인간이 이 괴테가 주장했던 교양이거든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필요하고 그 교양의 중요한 척도로서는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네.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거짓말과 위선적 언어를 당연지사로 여기며 살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늘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찌꺼리나 그리고 들어야 하는 상황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짓과 진실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밥을 주는 사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회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 장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해도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치 안 맞아도. 네.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내 먹을 게 밥줄이 사라진다. 밥줄이 끊기니까. 나도 이 일을 제기하고 싶다. 뭐해? 오늘 정박님한테. 저 왜 이렇게 이게 어렵죠, 오늘은.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는 요거에 지나고 나면 이제 아주 정말 재밌는 이야기. 바로 그걸 좀 앞쪽에 배치하시기 그랬어요. 아, 그런가? 하시죠 뭐. 이게 또 고진감래를 해야지 또 네, 좋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회찬 의원 당시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겼다고 실형을 선고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직업적 법률가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법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법리라는 것도 결국 법의 이성을 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즉 이치에 맞는 논리에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은 자의 죄는 묻지 않고 뇌물을 받은 자들의 이름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법 권력 행사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그 뇌물 수수가 사사로운 개인 사이가 아니라 재벌과 검찰 공무원 사이에 진행되어 국가의 법 질서 자체를 근원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8년 전에 이르러서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 비상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말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제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박님.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네.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듯이 하루에 몇 마디는 해야 되는데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찌꺼리고 들으면서 결국 우리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국회 경시 태도를 지적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금지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죄일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야 의원 152명이 당시 과반수가 넘었어요. 이 법률의 개정을 준비하며 노회찬 의원에 대한 판결을 늦춰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권분립의 의의가 무엇인지 대법원이 착각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상권분립은 국가 권력의 집중에 의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합리적 설명 없이 민중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추방해도 좋다는 제도가 아닌 것이다. 라면서 정말 저는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민주주의 역사가 제일 오래된 영국에서 대법원이 설치된 것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영국에요? 예. 민주주의 역사가 제일 오래된 영국에 대법원이 설치된 거. 17, 18세기쯤 아닐까? 언제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때쯤일 것 같은데. 2009년입니다. 2009년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민의와 보다 직결된 국회야말로 국권의 최고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최고재판소 기능은 국회, 상원이 대행해왔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민주정치는 철저히 의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철학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대법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영국은 대법원의 모든 판결은 유튜브로 다 공개하기로 이미 진짜요? 몇 년 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지금 안 가야겠다.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찍이 몽테스키우에는 공화주의 원리란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시민적 덕, 비르투스죠. 즉 자유인의 정신민을 갈파했다. 자유인의 언어에는 원래 무리가 없다. 자유인의 언어는 독립적인 거죠. 거짓 언어는 결국 노예들의 언어이다라고. 저는 참 이런 배경 설명을 듣고 너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과연 법의 어떤 이야기, 법적인 걸 따지는데 이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적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다. 그건 노예의 언어라는 거죠. 꼭 환경 얘기만 있는 건 아니군요, 이 책에. 네, 그러니까 아주 사회 전반에 관한. 하다못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나이반 몽상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20세기에 20세기도 아니죠. 몇십 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시행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화폐 스탬프를 찍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화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쓰면 한 달 지나면 스탬프를 찍어 1% 이상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지역 내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는 돌고 돌아야 되는 거죠. 금고속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파우스트가 사실 핵심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결국 나는
그 머무르지 않고 그죠? 그 뭡니까? 메피스토펠레스의 노예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메피스토펠레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사실 파우스트에 보면 돌고 돌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죠. 돈을 돌릴 때 돈은 벌어진다. 지역협회를 요즘에 뭐 일부 지자체에서 좀 네.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안 되더라고요, 잘. 네. 경기도도 일부 했는데 안 돼, 잘.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우리가 오래된 관념들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이나 자율성의 신화를 가지고 이게 화폐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국가기관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오래된 신화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지금 경제체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들리는 시도는 얘기가 쉽지 않죠. 네. 우리나라는 그럼 중고나라 같은 데서 안 내려가고 서로 거래할 것 같다. 지역 화폐 있으면 내려가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전통시장 살리자고 전통시장 전용 화폐를 맞아. 만들었는데 그것도 망했잖아요. 그 상품권 전부 다 상인들은 또 어디 온라인에 팔기도 하고 할인해서 팔고 맞아. 뭐 그 이름 뭐였죠? 온누리 상품권이었나?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한번 이제 해보려면 좀 더 연계성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역적으로 좀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서 네, 서울하고 같이 있으면 지금 그게 실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성남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자, 이제 성석재 갑니다. 성석재. 네, 뭐 성석재 선생은 그나마 가장 젊으신 편이죠. 지금 소개된 분들 가운데 네, 가장 네. 젊죠. 1960년생이니까 이분은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네. 애초 시인으로 출발했다가 아주 짧은 소설 있죠. 네. 아주 짧은 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뭐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뭐 이런 소설부터 시작해서 아주 재밌는 소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을 이분이 나오셨는데 그 연세대학 출신 문학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분이 우리가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술자리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녹여가지고 이 소설의 소재로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탁월한 재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하여튼 육회, 상쾌? 네, 고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한번 먼저 생태찌개에 관련돼가지고 이게 좀 가볍게 네네. 읽기 좋은 소설이에요. 뭐 이분은 음식과 관련해서 음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아주 수필로 재미있게 쓰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은 것 중에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이 책은 소풍이라는 산문집인데 소풍? 네, 제가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느닷없이 생태찌개를 먹고 싶은 날이 있다. 생태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죠. 네. 저는 안 좋아하는데. 생태 안 좋아해? 네, 느닷없이 정말 먹고 싶은 날이 있긴 있어요. 좀 찬바람 불 때. 시원하죠. 이분은 이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요. 네. 아버지가 소주를 드실 때 네. 갑자기 냄비에다가 야 저기 식당 가서 생태찌개 좀 외상으로 받아와. 왜 애한테 외상을 어릴 때 시켜요? 이제 네. 한 60년대 네. 말 70년대 초 뭐 이런. 그러면 애가 가는 거죠. 가서 정말 생태찌개 외상으로 아버지가 받아오라십니다. 애가 생태찌개 받아오면 아버지는 또 그 생태찌개를 가지고 소주를 비우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내 아들이 이 정도 자랐는데 정말 이 노하는 겨울바람 정말 찬바람이 생생 불어오는데 이 겨울바람을 뚫고 식당에 가서 생태찌개를 담아오라. 그것도 냄비를 들고 와서 외상으로 얻어오라 이러면 우리 아들은 기절을 하거나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태찌개를 먹으러 가기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생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명태잖아요, 본래. 네. 네. 명태가 뭐 때문에 명태가 된 거 들어보셨나요? 사람 이름에서 딴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진짜 자팍 다시 가십니다. 진짜? 오. 그 한경북도 명천에 태시성을 가진 네. 태서방이 잡아온 생선을 명태라고 불렀다. 네, 이런 거죠. 그래. 그래서 명태가 이제 얼리면 동태, 그렇죠. 생물이면 생태. 이름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꾸덕꾸덕 말렸다가 그거 풀었다 황태. 하면 그 황태가 되고. 네. 그죠? 꼬다리. 코다리. 코다리는 이제 황태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좀 더 물기가 아마 더 있어야 될 것 더 있은 같은데, 것. 그죠? 네네네. 황태와 생태 중간인가? 황태가 그러니까 동태 중간. 그렇죠. 겨울철에 잡아 얼린 게 동태. 네. 그리고 말린 거를 북어 또는 근태라고 부르고 네. 그 북어포. 그죠. 그거를 이제 명태를 가지고 동결과 기화를 반복하는 그 말린 것을 이제 흔히 말하는 황태. 황태고. 그리고 우리 명태 새끼 호프집에서 많이 파는 게 노가리. 노가리. 네. 근데 명태는 재밌는 게요. 명태는 자기 새끼 명태의 치와 알도 자기가 잡아먹는데요. 일종의 명태도 식인종인 거죠. 명태 새끼하고 알도 잡아먹는데요, 명태가. 이게 머리가 나쁜가 보네. 어류들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겠지. 자, 그래서 이제 생태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야, 이게 결국 그래도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났다는 거죠. 가다가. 그래서 뭘 먹을까? 동태찌개를 먹냐, 생태찌개를 먹냐 하다가, 그래도 결국 쫄깃거리는 살의 맛이 살아있는
생태를 먹자 해가 들어갔단 말이죠. 동태는 조금 퍽퍽하고. 자, 근데 이 가게를 찾아갔는데 이 찾아가는 가게는 이게 경상도 지방의 가게인데 네. 이 가게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 말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거든요. 충청북도가 좀 가깝잖아요, 상주가. 그러니까 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이 말하기 그런데 한번 해보실래요? 충청도니까 네, 또. 우리 저거 한번 여기부터. 충청 출신이. 자, 충청도 갑니다. 우리 집 생태찌개가 유명하대서 충청도서 일부러 왔슈. 잘 부탁드려요. 네. 자, 요게 이제. 이거 완벽한 오리지널이네요.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경상도 사람이 하는 충청도 사투리? 네. 그건 제가 못하죠. 그건 정박님이 하셔야죠. 네. 제가 다음에 잘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주인 할머니가 네. 뭐 그래 잘해줘야겠네. 마침 아침에 생태가 좋은 게 들어왔거들랑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다 보니까 야, 이 집에 보니 목침이 있고 주변에 있는 물건이 네. 때 묻은 목침이 있고 곽승냥 아시죠? 네. 유엔승냥 같이 팔각승냥 비둘기. 그리고 소주병에 꽂힌 양초. 옛날 양초 꽂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소주병에 딱 꽂히면 이렇게 해가지고 양초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촛대를 하는데 야, 그러니까 이 정전이 그때 잦았으니까 우리 70년대만 해도 정전이 잦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진짜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집이다. 자, 그렇게 하고 나무로 만든 잿더리에 뭐 여러 가지 자국도 있지만 자, 결국 생태찌개가 날라왔습니다. 지름이 한 뼘 반 좀 큰 거죠. 네. 양은 남비 안에 불그란 국물이 끓고 있다. 얇고 넓게 썰어놓은 무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파, 마늘, 양파 같은 양념도 푸짐하다. 숟가락을 국물에 집어넣고 천천히 휘젓는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저어지고 섞이는 것이 찌개만은 아닌 것이다. 가스버너 위에서 찌개 냄비가 끓는다. 이제 같은 친구는 다 겪어본 일이란 듯 빙그레 웃으며 소주병을 집어든다. 그런데 어허 일로 내. 사내와 나이든 사내가 깜짝 놀란다. 할머니가 가지 않고 오독하니 앉아있다가 소리를 친 것이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일로 내라니까 그 소주병. 한겨울인데도 노파는 언제나 끓는 실내에 있어서인지 내복과 속옷의 중간쯤 되는 셔츠밖에 입지 않았다. 그 셔츠 아래로 쭈그러진 젖가슴이 언뜻 보이는 듯도 해서 사내는 얼굴을 돌리고 만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왜요? 뭐 잘못됐어요? 좌우당간에 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먹어.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만다. 뭔가 방해를 받은 듯한 언짢은 기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술이 뭐 어쨌다고. 할머니는 기어이 술병을 나가치고는 동태살처럼 온 얼굴을 허물어뜨리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술이란 지집이 따라야 마시지. 자 받아 이 잔. 여러분 지금까지 정박님의 발연기를 들으셨습니다. 본인이 술 따라준다고? 네네네. 술이란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같거든요. 그 술자리 어느 날 갔는데 오래된 이제 친구 집이었나 할머니가 술상을 받아가지고 아유 할머니 잘 먹게 했는데 할머니가 안 가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술은 계집이 따라줘야 마시지. 할머니가 20대 손자들 손자 친구들 술잔을 이렇게 따라주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무래도 좀 번안에 서시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젠더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 얘기예요. 맞아. 술을 여자가 따르다니. 우리 정박님 맨날 안 따라주잖아요. 제가 혼자 자작하시잖아요, 정박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술은 참 뭐 남녀가 워낙 이제 같이 그렇게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 모양인데 네. 커피만큼은 이런 권력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그렇네.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커피는 누가 따라도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kg 커피 마셔야 맛있죠. 1kg 커피는 그렇죠. 1kg 커피는 본인이 직접 내려서 마셔도 맛있고 드립백. 네, 부모님이 따라주셔도 맛있고 내가 부모님을 따라 드려도 맛있고 네. 그렇게 맛있는 1kg 커피 왜 아직도 안 드셔보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궁금합니다. 네, 1kg 커피 원두가 이미 세계 최고인 건 다 입증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장님께서 현재 가셔가지고 좋은 원두, 신선한 원두를 공수해 오셔서 여러분들께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1kg 커피 그 원두를 이제 로스팅해서 네. 1kg 단위로 포장해서 또 파시기도 하고 아니면 드립백. 네. 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드립커피를 드실 수 있게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이제 딱 그 설 선물 준비하기 좋은 그렇네요.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 선물에는 동태보다, 북어보다
생태보다 1kg 커피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동태찌개를 많이 먹고 생태 동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네, 커피를 명절에는 명절 음식이 많으니까 이 커피로 산뜻하게 입을 명절 해보는 음식 것도. 기름져요. 그러니까요. 커피 마셔줘야 합니다. 네. 자, 기름진 명절 음식 뒤에는 1kg 커피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kg 커피는요, 일당백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 같이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인터넷창에 www.숫자 1 그다음에 알파벳으로 kgcoffee.c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경험 같은 것들을 재밌게 풀어낸 네네. 소풍.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첫눈이 내린 뒤에. 네. 이건 석화젓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일을 풀어보는데요. 젓갈. 네. 그 자기가 10년 전에 보기 드문 미식가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석화젓을 들어봤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굴젓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굴로 담근 젓이 굴젓이고 네. 굴의 껍데기를 벗기고 짜지 않게 젓을 담은 뒤 사거리 할 때 고춧가루나 마늘 따위를 버무려 담은 게 어리굴젓이다. 네. 그러니까 석화젓은 굴젓도 아니고 뭐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겠다 하는 거죠. 석화젓은 내가 먹어본 젓갈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단히 뛰어난 젓갈이다. 그런데 어쩌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 석화젓은 오직 군산에서만 난다. 그것도 첫눈이 내린 뒤 두 번째 장날이 되는 날쯤에 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군산항에서 걸어서 10분쯤 동쪽으로 가다 보면 XX 약국이 있고 약국을 오른쪽으로 돌아 일제시대 적산가옥이 절비한 거리를 따라가다가 XX 정미소의 뒷골목 세 번째 파란 대문집에 가면 그 젓갈이 있다. 첫눈 내린 뒤 두 번째 장날이 되는 날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집에도 석화젓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첫눈이 내린 뒤 두 번째쯤 되는 장날에 운이 좋으면 구할 수 있다. 그럼 왜 첫눈은 눈 안 오면 어떡하려고. 이거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석화젓이라는 거. 이 사람 만들어낸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찍 가도 소용없고 늦게 가면 남이 다 가지고 가고 없다. 이 젓갈은 어디서 오느냐. 군산 앞바다에서 몇 킬로 떨어진 무슨 섬에서 온 것이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섬 주변의 바다에서 석화를 따서 젓을 담근다. 근데 농사고 고기잡이고 모두 흉년이 들면 자기들이 먹으려고 담가두었던 그 석화젓을 배에 실어서 군산 장날에 맞춰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이들은 수줍이 많고 석화젓의 값을 얼마나 쳐서 받을지 몰라서 원래 섬에서 살다가 군산으로 나온 사람의 집에 그 젓갈을 맡긴다. 그리고 그 젓갈이 팔리기를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으로 식구들의 양식과 옷까지 등속을 사가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젓갈을 먹으려면 섬 사람들이 섬 주변에 석화를 따서 젓을 담근 해 섬에 흉년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귀한 거구나. 네, 섬에 사는 어느 가장이 펄펄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야, 젓갈이도 팔아야 양식을 사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까지 눈이 사정없이 내려야 한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나는 그 젓을 먹어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자축하며 입속으로 조용히 만세를 불렀다. 이 정도로 이 뛰어난 맛이었네요. 실제로 있네 석화젓. 그래요? 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니까. 근데 이거 석화젓 아닌데도 그냥 굴젓이나 어리굴젓 가지고 다 석화젓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군산 앞바다에서 몇 킬로 떨어진 이 섬에 첫눈이 내리고 흉년이 들었고 두 번째쯤 되는 장날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가장이 그래 결심했어.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양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젓갈은 얻을 수가 없다. 그 스토리 때문에 맛있게 그렇죠. 느껴지는 거겠죠, 네네, 그죠? 네네. 네. 뭐 사실 그냥 굴젓이랑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 근데 그 첫눈 얘기부터 해갖고 딱 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먹으면 그 맛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을 시골에 짓고 싶은 분들이 땅을 사야 되잖아요. 네. 바로 이 첫눈이 내린 뒤에 땅을 사야 된다고 하거든요. 첫눈 내린 왜요? 뒤에? 네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시골 땅이 말이야.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사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시골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니까 평당 아무리 당신이 전원주택을 짓겠다 이 품을 팔았다 해도 뭐 성의가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평당 3만 원에 주고받지만 서울 사람이니까 그래도 평당 5만 원 받아야겠어. 이렇게 한다. 심술을 부리거나 텃세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보다 돈이 많고 땅이 마음에 들면 그 돈을 아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에서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땅만 사놓은 다음에 다시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7만 원은 우리가 받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는데도 부동산업자를 끼고 사야 하고 나중에 팔 때도 부동산업자를 끼워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류만 보고 사고 팔며 값만 올려놓는다. 보통 시골에서는 마을 이장이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자기가 살 것처럼 3만 원에 사가지고 하루 만에 어벙한 외지인한테 7만 원에 팔아먹고 이사를 간 사람도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소유자인 당신이 좋은 땅을 사게 잡을 수가 있느냐. 네. 우선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려야 한다. 왜? 자, 왜냐. 땅에 풀이나 곡식, 나무가 서 있으면 모양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땅의 모양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적도만 갖고는 모른다. 첫눈이 내릴 때쯤 되어야 풀도 다 말라 죽고 나뭇잎도 다 떨어져서 땅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눈이 내려야 좋은 땅이 나온다. 농협에 가면 대부계가 있다. 농부들에게 대출해 주는데 일단 농부들에게 대출해 주면 영원히 못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부계 직원들이 많다. 근데 알다시피 요즘 농사가 농사인가 첫눈이 내리면 정말 농부들 허파가 갑갑해진다. 이 시골 표현들은 허파가 갑갑하다. 허파가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 땅을 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게다가 농협 대부계는 매일 전화를 해서 융자금 상환하라고 독촉을 해두면 너도 나도 땅을 내놓게 된다. 바로 그런 땅을 잡아야 한다. 대부계를 잘 사기 두었다가 좋은 땅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농부와 단판을 재면 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노하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다. 농부들은 현금을 보면 절대 안 팔고는 못 베긴다. 농협 입장에서는 농부가 파산해서 그 땅 경매에 넘어가면 시간 깨지고 욕먹으며 채가 못 받는다. 똑똑한 대부계 직원은 실소유자와 농부를 잘 연결해서 대출금을 잘 회수한다. 실소유자는 사게 살 수 있어 다행이고 그치. 농협은 대출금 회수에 다행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농부는 앞으로 어쩔지 잘 모르겠네. 땅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동. 이러면서 마지막이 올해 첫눈이 왔던가. 첫눈이 오면 짐승들의 첫 발자국이 찍힌 눈 덮인 빈 들판에 서보리라 다짐했는데 이렇게 이제 끝을 내죠. 첫눈이 내리면 굴젓도 맛있는 게 하나 나오고. 그렇죠. 땅도 싸게 잘 살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첫눈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의 첫눈은 우리가 감정, 낭만과 환상의 첫눈이 아닌 거죠. 이 첫눈의 그 석화짓이라는 것은 정말 흉년이 들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권솔들을 챙겨야 되는 네네. 이 가장이 마지막 결단. 그래. 이거라도 마지막 비상 음식을 팔아야 나오는 석화짓이고 이 땅이라는 것도 첫눈이 내리는데 나오는 땅도 바로 이 농부가 허파가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이제 마지막 낙이 생겨서 내놓는 그러니까 첫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첫눈이 올 때 아주 낭만적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첫사랑 첫눈 좋아하는데 누군가에게 이 첫눈은 바로 정말 이 겨울처럼 강팍한 삶의 현실을 딱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유머러스한데 뭔가 마음에 좀 찡한 게 다가오는 이분이 그런 거를 참 잘 써요. 페이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성석재, 네. 소풍. 이 소설하고 이게 혼재가 돼 있는데 네. 약간의 조폭들 이야기도 있거든요. 조폭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무슨 책입니까? 요거는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 해가지고 이걸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산문이라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소설 같은 산문. 네. 성석재 작가의 역시 책이죠. 네. 바로 브라들, 형제들. 네. 바로 신세계 브라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 브라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나온 지 꽤 됐는데 브라더가 진짜 여기 비슷한 느낌이 줘요. 10년 전 어느 저녁 나는 어느 지방도시의 뒷골목에 있는 낮이나 밤이나라는 술집에 초저녁부터 앉아 있었다. 성탄절을 무렵 나는 침울한 기분이었다. 여비는 떨어져가고 아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하루를 더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죽도록 마셔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물론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정말 죽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술집에 있는 너댓 개의 탁자 가운데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안쪽에 널찍한 마루에는 대략 20명쯤의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탁자를 건드려서 술을 쏟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뭐 내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인데 남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들도 아주 조용했고 나도 남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근데 내 탁자를 건드린 친구는 나를 아래로 훑어보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제자리로 뭉그적 돌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백수건달처럼 술잔을 바로 세우고 그냥 앉아 있었다. 아니 그러려고 했다. 근데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이 반복되는 역사처럼 내 탁자를 계속 건드리고 지나갔다. 따지고 보면 그 술집이 또박터진 주제에 탁자를 너무 많이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내들은 허벅지 굵기만 해도 내 허리 굵기는 되는 것 같았다. 형님들인 거죠. 네, 진짜. 네. 그래서 그들의 머리는 몸통에서 곧바로 올라와 붙은 것 같았고 우리 병강세 생각할 때 그냥 머리는 막 벌초를 한 산소처럼 짧았다. 그죠? 깍두기라고 하죠.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지나갈 때마다 형제처럼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지나갈 때마다 한결같이 내 탁자를 툭툭 쳐댄다면 내가 막걸리를 마실 수 없게 될 건 분명했다.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닌 것도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것도 분명하는데 그들은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게 분명했다. 근데 그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몇 개월째 혼자 떠들면서 제 딴에는 삶에 지칠 대로 지친 나 같은 인간은 막걸리 한 사발 때문에 목숨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제 세상에 바닥까지 왔어. 나에게 지금 걸린 거 한 놈만 걸려 그냥 나는 너 죽고 나 죽고다 이런 사람이다. 잃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세 번째로 내 탁자를 건드리고 지나간 사내가 화장실에 돌아올 때 그 사내가 내 옆을 통과할 때 등산화를 신은 발을 통로로 불쑥 내밀었다. 사내는 내 발에 걸리자 내가 발을 걸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나를 내려다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고 네가 감히 네가 한쪽 손으로 다른 탁자를 지키는 짚었지만 위대한 중력의 법칙과 위대한 간성의 법칙을 이길 수 없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 바람에 다른 탁자까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면서 사내를 덮쳐서 수저통이며 간장, 고추장, 식초, 소금파이 모든 밑바전통이 퉁겨 날며 갖가지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난장판이 가라앉고 사유가 고요해지자 사내는 꼭 내게만 들릴 만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도대체.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간장 국물이 콧등으로 흘러내리는 사내를 둘러싸고 일제히 외쳤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형님이라니 사내들의 정체를 짐작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으나 내가 발을 건 게 하필 형님일 줄이야. 뭐 하긴 나는 죽고 싶었으니까 뭐 오히려 더 잘 됐다 싶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내를 부축해서 일으켜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감히 손을 댔다가 불경제로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기로 하는 듯 전부 다 눈을 끔뻑끔뻑 입만 형님을 외칠 뿐이었다. 나는 곧 맞아 죽을 값이라도 내 발에 걸려 넘어진 사내가 나자빠진 채로 늙어 죽게 놔둘 수는 없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사내는 또 나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내가 내민 손을 맞잡았다. 사내는 끙 소리를 내며 일어서는 동시에 손을 놓았고 그 바람에 나 역시 보기 좋게 나둥거려지고 말았다. 그렇지만 웃는 사람도 염려한 사람도 없었다. 술집 주인조차 호떡집에 불난 것 구경이라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사내의 손에 매미처럼 가볍게 딸려 일었었다. 뜻밖의 사내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고 있었다. 동행이 없으면 한잔 하시겠소? 사내는 정중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합류했다. 알고 보니 내 손을 잡아준 사내는 그들 중에 맏형으로 진짜 맏형님으로 막 성탄절 특사로 소년원에서 출감하는 길이었다. 그들은 모두 소년이었던 것이다. 소년원에서. 뭐야. 이제 갓스물을 넘긴 사내는 이제까지 자신을 넘어뜨린 사람들, 짓밟고 침뱉은 사람들은 많아도 손을 내밀어 일으켜준 사람은 제 평생 처음 본다면서 나를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소년들 모두 내게 형님하고 외쳤다. 그들이 내게 적어도 한 잔 이상씩 건넸으므로 그날 내가 마신 술의 양은 가히 내 짧은 생에 기록적인 양이었다. 따라서 나는 인사불성이 되었고 아우들이 어디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물론이고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한다. 아우들은 나 대신 술값을 치렀고 여관을 잡아주었으며 겨우 며칠간 먹고 살 돈까지 남겨두었던 것이다. 형제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짧은 네. 마치 단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문화 가는 분들 같은 경우가 그 예전에 이제 이문열 작가 책에 그런 게 나오는데 젊은 날의 초상. 네. 그 영화도 나왔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방황을 많이 했죠. 이 젊은 시절에 한번 끝간데까지 고독의 끝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뭐 돈 별로 안 들이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철학적 흉내를 내면서 갔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많이 겪었고. 근데 이런 거는 저 비슷한 경험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형님이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 제 친구가 예전에 이제 자기 중학교 때 자기가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그 친구는 주먹이 제일 센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영화 친구처럼 그 친구가 진짜 유명한 조폭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승승장구를 했고 이 친구는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아주 학자로서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진짜 서로 헤어진 지 거의 뭐 한 6년 7년이 지나가지고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고향에 갔는데 자기 동네를 걸어가고 있는데 무심결에 그 주먹센 그 친구를 만났던 거예요. 자기도 들리는 소문은 서로 들었던 거죠. 너는 어디를 갔다더라. 너는. 그래서 만나 인사를 하고 너 어쩐 일이냐. 미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을 하러 고향에 왔다. 그래? 청첩장을 다오. 내가 갈게. 그렇죠. 청첩장을 다오 해가 청첩장을 줬대요. 근데 저도 이제 그날 갔거든요. 그 친구 결혼식 갔거든요. 그 호텔에서 결혼식 했는데 보통 그 호텔이 출입구가 있잖아요. 항상 그 호텔 출입구가 거기가 특급 호텔이에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아주 특급 호텔인데 깨끗하게 다 치워져 있고 딱 차 한 대만 딱 서 있더라고요. 차 한 대만 아주 흰색에 아주 비싼 리무진 한 대만 서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차가 없어요. 이상하다. 보통 이러지 않은데 해가 갔는데 그 나중에 이제 친구들 필요를 하는데 친구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얘 친구 중에 유명한 주먹이 있는데 걔가 지금 정리를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호텔 여기가 차가 딱 깨끗하게 서 있다고. 그 웨딩 카만 있고. 딱이고 나머지 차들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의 다른 해식을 이제 피로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피로연을 좀 바닷가 쪽으로 갔거든요. 네. 한적한 바닷가 쪽으로 이게 차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 친구 그러니까 주먹 그 친구의 차였던 거죠. 그걸 빌려준 거죠. 그래서 딱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짧은 친구들 여러 명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이 차는 저희 형님의 차인데 형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형님의 차입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깜짝 다들 놀란 거죠. 아니 제 친구가 그날 신랑이 그 차가 제 친구의 차가 지금 제가 결혼한다고 지금 쓰라고 해서 이 차를 지금 썼다. 그 친구 지금 여기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형님의 친구면 저에게도 형님이십니다.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걔가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여러 명이 다시 또 동시에 와서 전부 형님 한 잔 받으십시오. 그래도 그날 그냥 이 살벌한 분위기 피로연이 친구들끼리 있다가 여러 명이 머리 깍두기 아저씨들이 와서 전부 다 형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 생전 처음 보는 아우들을 만나가지고 그럼 정말 형님의 형님으로 모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족복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요즘은 아마 안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런 약간 족복들을 뭔가 그런 의리의 상징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미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왜 이들을 이렇게 하는 건지 좀. 뭐 조폭 다뤘던 검사들 말로는 제일 의리 없는 게 조폭들이라고. 아, 그래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얘기하는 있고. 기사는 보긴 봤는데. 잘 나갈 때는 뭐 의리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그 옛날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마피아 다룬 영화였던 것 같은데 어린애가 이제 네. 이태리계 이민이죠. 아버지가 피자 가게 사장님이고 피자 만드는 분인데 이 아들이 마피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불러놓고 한 소리 하는 거죠. 그래 너는 마피아가 되고 싶지. 그래 마피아 돼가지고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여자애들 꼬시려고 하고 괜히 어깨에 힘주고 하면서 돈이나 뜯어내고 넌 그런 걸 하고 싶은 거냐? 그게 사나이다운 거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 뜯어내고 그러니까 돈 쓰고 싶고 밤새 놀고 싶고 술 마시고 그게 사나이가 되고 싶은 거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하거든요. 나는 말이야 30몇 년간을 새벽 2시면 일어나가지고 이 피자를 만들고 이 피자를 팔아서 나와 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3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이 밀가루를 만들었다. 새벽 2시만 되면 딱 일어나서 화덕에 불을 지피고 내가 이 준비를 하면서 밀가루 반죽해왔다. 너 마피아 중에 누구라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누가 나만큼의 사나이다운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네. 누가 나만큼의 사나이다운 삶을 살아왔느냐.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사나이는 사실은 그런 분이 사나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도울 김용국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돌을 닦는다 해가지고 토굴에 들어가서 이런 게 과연 돌을 닦는 거냐. 자기는 돌을 닦는 사람의 핵심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규격에 바나나를 제조하는 사람은 정말 돌을 닦는 사람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각에 어떤 그 화장실에서 만드는 바나나가 바로 그 전날 자기 삶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 전날 자기가 술을 먹었다든지 무리를 하면 그 일정한 규격에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그렇네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돌을 닦는 건 항상 일정한 뭔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도사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자기는 또 상당히 그런 느낌이죠.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조폭이라는 것들을 뭐 우리가 상업적으로는 영화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온순착실한 모범생을 그리면 누가 영화를 보겠습니까? 조폭을 그려야 영화가 되죠. 그런 거 아닌가. 네. 아마 그 모래시계 뭐 요때쯤부터 대충 맞아. 그렇게 그런 좀 문화가 조폭을 좀 네. 미워하는 네. 그리고 뭐 약간 거기 넘어서 이제 좀 약간 희화? 그래서 네. 뭐 두사부일체니 뭐 이런 영화들에서 조폭 마누라. 뭐 그런 걸로 그래서 너무 좀 왜곡된 부분이 많긴 네. 하죠. 근데 그런 좀 뭐가 없어. 영웅본색에서 영웅본색. 나왔어요. 아, 그것도 마피아 얘기예요. 조폭 뭐 얘기. 일종의 그렇죠. 폭력이긴 하죠. 네, 폭력 조직의 이야기죠. 네, 그런 거 동경하지 마시고. 근데 또 희한하게 그런 애들이 또 예쁜 여자친구랑은 많이 사귀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게 그 예쁜 여자를 사귀고 싶으면 어린 나이에 네. 폭력 조직의 그만한 게 없군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잘 모르는 거죠. 화류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화류계에 있는 여자들 만나게 그렇죠. 바로 되는 그거죠.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화류계 장점이지 약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경제잖아요. 이해관계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지. 이해관계가 깨지면 그냥 하루아침에 짐을 사거든요. 그건 냉정합니다.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비라든지 꽃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 돈 떨어지면 그날로 끝이에요. 빠이빠이예요. 내가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돈이 너를 배신한 거야.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최근에도 기사 하나 나왔잖아요. 그 중소기업 뭐 운영하는 뭐 회장의 여자친구가 20몇 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20몇억 그 회사 정리한 돈 들고 튀어갖고 돈이 약간 좀 자기한테 안 올 것 같으니까 그 돈 들고 튀어갖고 3일 동안 펑펑 쓰다가 3일 천하로 끝났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뭐 누가 그러겠어요. 1단계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석재 작가의 하나고 이야기 더 하자면 네. 바로 지금 조폭 이야기 나오니까 뇌물 이야기. 뇌물. 네,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그거 하나 있는데. 아, 제목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도 뇌물을 준 적이 있다. 네. 뇌물 주보신 적이 있습니까? 뇌물 없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겠죠. 네. 뭔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뭔가 좀 최소한 음료수라도 주면 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뇌물의 일종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래도 인사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례란 말은 너무 직설적이니까 인사는 좀 하시는데 인사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인사 마시고 말로 하는 인사 말고 돈으로 하는 인사를 좀 해라 이런 뜻이겠죠. 네. 근데 뇌물 주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상적인 세계의 일원이 됐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나도 사연이 되었구나라는 뿌듯한 느낌이다. 진정한 대안의 사나이가 되었다는 뿌듯한 느낌에 약간의 제식이 마가린처럼 발라져 있는 빵 같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참 그 제식이 약간 마가린처럼 발라져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벗어도 되는 옷의 일부가 벗겨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멍청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참 재밌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자기가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태어나 처음으로 뇌물을 주게 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언제쯤인가. 금액은 시기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뇌물의 형태는 수표, 현금, 기금속이나 보석, 온라인 입금, 사과박스, 가방. 뇌물을 주고 나서 그 뇌물에 따르는 대가를 얻을 확률은 이런저런 주제에 관해서 공부할 것은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정말 아쉽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세기하고도 90년대 초 그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서 법은 멀고 뇌물은 가까웠다. 이건 특정 그걸 비하는 건 아니고요. 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가운데 이런 인물이 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감히 친구라고 칭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친구라고 하자. 그 친구는 1980년대 중반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부모를 여의고 3살 어린 남동생 그 한 해 아래 여동생을 근사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부모가 남긴 전셋집에서 어렵사리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친구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 입학금을 내고 나니 더 이상 돈이 없었다. 휴학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에 나섰는데 군대에 오라는 징집영장이 날아왔다. 동생과 그는 얼굴만 마주보면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그는 전세를 빼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고 어린 동생들이 자신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굶지 않도록 근처의 식당에 돈을 맡겼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탈령을 해서라도 올 테니 3년만 참고 있어달라고 하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훈련소로 갔다. 그 친구는 훈련을 마친 뒤에 무슨 제도에 따라 교통경찰을 보조하게 되었다. 그는 그 뒤로 어느 부잣집 자식 못지않게 동생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울 수 있게 되었다. 1년이 지나자 동생들의 사글세 단칸방을 방 2개짜리 전세로 바꿨다. 뇌물 때문에? 다시 1년이 지나자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세를 지었고 자신과 동생들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든 적금 통장을 가지게 되었다. 제대를 하게 되자 그는 이 물 좋은 시절이 끝나는 게 섭섭한지 군대 생활을 무사히 끝마치게 돼서 좋은지 잘 모를 심정이라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 토로했다는 것이다. 그는 근무하는 지역의 어느 룸살롱에서 아가씨들을 옆에 앉히고 교통경찰 보조만 해도 그런데 교통경찰은 어땠겠냐고. 그렇네. 그러면서 그 방면에 친구가 없어 잘은 모르지만 친구의 누나가 병원에 근무해서 짐작은 하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이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 교통경찰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한사코 부츠를 벗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시죠? 오토바이 타면 부츠 항상. 그때는 이 차가 아니고 주로 오토바이를 교통경찰 타고 다니셨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부츠 딱 올리고 머리에 방탄 헬멧 같은 거 쓰고. 다친 곳이 다리라 부츠를 가위로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부츠 안에서 피 묻은 10,000원짜리가 요즘 김장철 시장 바닥에 배추잎처럼 분분히 떨어지고도 바닥에 수부가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죠. 한때 그런 일도 있었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교육계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교육하고 특정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한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이다. 입학식에 따라갔던 나는 소설입니다.
입학식에 따라갔던 나는 교무실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교사를 보았다. 나이가 40쯤 되어 보이는 그 여교사는 다른 교사와 학부형들이 무시로 들락거리는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럽게 울고 있었다. 왜 그날 그 축제와 다름없는 입학식 날에 개인적으로 울고 있었을까? 그 교사 가까이에 가서 그 교사의 울음 사이에 섞인 하소연을 들은 사람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대내고 있었다고 한다. 800만 원짜리 장롱을 맞춰놓았는데 할부금은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난 몰라. 그러니까 그 교사는 물 좋은 1학년 담임이 될 줄 알고 미리 800만 원짜리 장롱을 맞춰놨는데 1학년 담임을 맞지 못해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예전 얘기네. 예전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졸업을 앞둔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요즘 스승의 날에는 교장 선생님이 학부형 출입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벌써 15년 전입니다. 네. 나는 그 집념 강한 교사가 결국 그 장롱을 장만했는지 몹시 궁금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네네.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시어머니가 10명이 넘는다. 이것도 그때 이야기입니다. 파출소, 구청, 세무서 같은 것은 원래 그런 곳이려니 했지만 소방서까지 나선 데는 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화재정돈, 소방법. 소방법. 하여튼 이런저런 장애물을 지나 건물이 다 되어가는데 어느 날 공사장 한켠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교환들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그들은 사진을 찍을 만한 권한이 있는 구청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카메라에 필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내게 그 놀라운 진리를 알려준 공사장 현장 감독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현장에 상부해둔 편지 봉투에 집어넣더니 무조건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그들은 차에 타고 있었다. 나는 스톱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쫓아가서 차를 막아서고 급증간 차 유리문이 열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는 그들의 품에 봉투를 집어던지고는 그들이 쫓아올까 두려워 현장으로 도망쳐 왔다. 현장 감독은 내게 이런 곡절을 겪고 집을 지어봐야 진정한 사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공무원 되고 나서 1, 2년 안짝의 사람들을 빼고 나면 깨끗한 사람 보기가 대낮 하늘의 별따기구나 라고 중을 그렸습니다. 나는 특정 계층 사람,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런 이해가 가능한 뇌물의 세대를 살아온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든 것이다. 어쨌든 이건 지난 세계의 이야기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그런 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하여튼 성석재 작가는 참 뭘 재밌게 써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재치랑 유머가 아주 뛰어난 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어령 지금 도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뭐 이영 선생은 워낙 그거 한데 아니야, 지금 김종철 작가의 책을 다시 아니. 읽으셨어. 그 이영 선생은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네. 우리 종합하는 의미에서 그 가장 책을 많이 읽은 다독하고 다작하신 이혜령 선생이 바로 독서 무용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서 무용론? 네. 독서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아니면 방송만 들으면 된다는 얘기신가? 궁금한데 어떻게 들어가실지? 네. 독서 무용론? 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소개를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네. 길을 걷다가 이삿짐을 나르는 광경이 눈에 띄거든 유심히 관찰해 주기를 바란다. 책이 많은 이삿짐일수록 되게 남루하고 초라하며 가난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 70년대입니다. 네. 피아노와 텔레비전과 냉장고 그리고 골프채가 실려가는 호화로운 이삿짐을 본 일이 있는가. 이때는 피아노, 텔레비전, 냉장고가 그렇죠. 신의 물건이었죠. 네. 거기에서 책 같은 것은 좀처럼 구경하기 힘들다. 만약 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집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장식품의 품목에 끼어야 할 것이다. 책이란 이제 가난의 증명서와 같은 것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독서주간 세미나에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최자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나는 밤을 새워가며 독서의 효용성이라는 아주 좋은 글을 만들었다. 애초의 계획은 등화 갇힌 지절이니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니 하는 금언들을 대독 많이 긁어 모아다가 용감하게 청중들 앞에 말을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도서관의 강연회장에 들어선 순간 나는 그 청중들을 보자마자 가난한 이삿짐에 실려가는 책들을 연상했다. 그 청중들에게 극히 신뢰의 말이긴 하나 그들의 얼굴은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았고 의상은 아직도 철름은 노타이 셔츠를 제복처럼 걸치고들 있었다.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째서 책을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가난해야만 하는가.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저들은 오죽해야 이런 강연회장에 모여들었을까. 골프장이나 카바레나 권력가의 집들이 아니라 이런 시원찮은 연사의 말 속에서 행여나 그래도 무슨 행복의 단서가 있을까 해서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 틀림없이 이들은 끝내 저 기름기가 돌고 뻔뻔스럽고 무지하고 인생에 대해서는 돈과 아침밖에 모르는 천치들에게 짓밟히고 말 것이다. 맨발로 뛰는 야만인들이 언제나 교양 있는 친구보다 앞장서가는 이 사회에서 되도록 독서를 안 한 사람이 용트림을 하는 영광을 차지한다. 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것은 잔인에 가까운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만 연단에 오르자마자 준비해놓은 거를 찢어버리고 적극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다는 표가 있습니다만 그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십니까? 야만인이 활개를 치는 이 사회 책 속의 길은 가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굴욕의 길이요 패배의 길입니다. 책 안 읽어야 도리어 잘 살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책을 읽으라고 도저히 권장할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나는 파우스트의 서재에 침입하여 그를 바깥 세상으로 끌어낸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은 악마 역할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날의 내 연설은 형편없는 대실패였다. 결혼식장에 가서 추도사를 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고 싶다. 날씨가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았던데. 아니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교양 있는 친구들이 손해만 보고 살지 않았던데. 깡패들이 설치지만 않았던데. 그리고 그 이삿짐 생각이 나지 않았던데. 나의 연설에는 결코 그런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독서 무용론을 설명하시죠. 네.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게 출처는 읽고 싶은 이어령이라는 네. 책이 네. 있는 거군요. 독서를 해야죠. 어떻게 그래도 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제 이 독서 무용론이야말로 지독한 독서 유용론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하지 않으면 바로 당신들은 야만인이 된다. 그렇게 뻔뻔하고 심장에 털이 나고 얼굴에 철갑을 두르고 양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고 사리분별은 없고 오로지 자기 욕심과 무지로만 똘똘 뭉친 그런 암흑의 존재가 된다. 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메피스토펠레스의 영혼을 팔아잡히는 존재가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역설적으로 말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바쁘게 오늘 대한민국 대표 에세이 작가분들 네. 시리즈 2편을 좀 해봤는데 오늘 리영희 선생, 김종철 선생, 성석재 작가, 이어령 선생 이렇게 네 분. 근데 이제 이어령 선생은 이제 아주 짧게만 소개해 주셨고 어떻게 좀 감독이 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정민요. 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제가 되게 싫어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5공화국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저 어린 시절 그렇게 아빠가 계속 틀어놨던 그 드라마를 네. 이덕화 씨 나왔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리영이 작가 소개할 때는 좀 많이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취향일 뿐이니까 저는 그쪽 분야에 좀 관심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중에서 귀에 잘 안 들어왔는데 뒷부분에 가면서부터 그냥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이 좋았고 오히려 저는 마지막에 그 이어령 작가의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을 울리는데요. 뭐죠 저는? 지금 이 세상도 어쩌면 책 안 읽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조에서 좀 바뀌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뉘앙스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시 또 좀 책을 읽어야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향유 문화 같은 느낌이어서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죠. 이게 40년 전에 오히려 글이었는데 지금에서 이제 책의 가치라는 것들이 사실 책이라는 게 꼭 지금 이제 물성을 가진 물건으로서의 책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읽고 있거든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왜 그거 막 영화 할 때도 오히려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서 미술이 더 가치가 높아졌다고 했던 것처럼 책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응용력도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발명된 세아가 오히려 똑같이 재현해야 된다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추상의 가치를 받아냈듯이 오히려 지금 PC라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책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더 오히려 영역이 발견되고 있다. 다들 놀랐어? 질투난다. 정민요. 나의 통찰력이. 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에세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책 잘 선정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